저희 쪽은 일제강점기 때 문화파트입니다. 먼저 연극과 영화가 발전합니다. 1910년에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자마자 우리 망하기 전에 원각사라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었는데 여기에서 근대적인 대중문화가 성행을 합니다. 창극, 우리 판소리 기억납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말로 내뱉으면서 진행이 되잖아. 그건 한 사람 했다라면 창극은 우리 현재 연극처럼 여러 명이 대사를 치는 이런 것을 창극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는 영화, 그리고 일본통 신파극. 야, 저 새끼 신파 찍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가정사, 뭐 연애사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아름답지 않은 그런 걸 소재로 연극을 찍은 것을 신파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극, 영화, 그래서 일본식 신파극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판소리나 가면극 같은 것은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20년대는 무슨 통치였죠? 문화 통치. 그러면서 뭔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 그래서 연극이, 신극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연극 같은 경우에요. 신극 운동이 활발히 진행이 됩니다. 신파극, 야, 저 새끼 신파 찍네. 찌질하게 불륜이라든지 가정사라든지 좀 찌질한 거 찍지 말고 우리 신극, 특히 우리 민중을 좀 똘똘하게 해가지고 계몽시키자. 독립운동할 수 있게 계몽시키자. 그래서 신극 운동이 펼쳐집니다. 연극을 제대로 배워서 퍼뜨리고자 했던 단체가 있어요.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토월회, 극예술연구회. 한마디로 토월회가 극예술연구회로 계승이 되고, 신극운동, 지금을 치면 연극을 제대로 주도하고 극단을 조직했던 것이 토월회예요. 유학생들이 많이 했는데 딱 봐도 유학생이 보여지죠? 토월회. 이 사람 졸라 잘생겼어. 토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 토 나올 것 같죠? 이런 토월회. 토월회가 신극운동을 주도했었다. 이것이 나중에 극예술연구회로 계승되었다. 그래서 주변에 연극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토월회, 극예술연구회 모르면 싸다고 쳐주세요. 토하면서 토월회를 알게 될 거예요. 아주 유명합니다. 연극의 할아버지 뻘 되는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토월회, 극예술연구회. 자, 영화, 시네마 선생님도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라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초기에 이제 영화 회사인데 나온규의 아리랑,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온규가 욕심 많아요. 모든 걸 다 해먹습니다. 한마디로 각본, 감독, 주인공 지가 다 해먹어요. 그 영화가 아리랑인데 대박입니다. 1926년도에 상영된 아리랑, 나중에는 재개봉도 하고 해외로까지 방영이 되고 일본에서까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최초의 우리나라 상설극장, 항상 운영이 되는 극장에서 단성사에서 개봉을 했대요. 그래서 나온규가 각본, 감독, 주연, 욕심쟁이 우후후 나온규가 다 해먹은 이 영화 나온규의 아리랑은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냐면 우리 민족의 정서랑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을 잘 표현을 했대. 여기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3.1운동 하다가 끌려가서 구타 고문을 당해서 정신을 잃습니다. 미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출소를 해서 나왔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친일 경찰과 그 다음에 나쁜 새끼들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려고 그래. 그래서 화가 나서 낫으로 막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말로써 공격을 해대. 근데 정신을 잃은 사람이잖아. 미친 사람이잖아. 미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 친일파들 향해서, 일본 앞잡이들을 향해서 칼로 찍어버린단 말이야. 미친 사람이니까 우회적으로 어떻게 뭐 좀 하기도 어렵잖아. 그래서 미친 사람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저항을, 우리 민족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액션으로서 보여줬던 이 나온규의 아리랑, 시험에 쫄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유명한데, 나온규의 아리랑, 이 사람이 주인공이자 감독, 나온규 아주 유명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30년대 이후에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헐리우드 영화, 마블 시리즈 이런 것들, 디즈니 월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성 영화, 없을 무자죠. 목소리가 없어. 옛날에는 영화 이렇게 영상에 나오면은 어떤 변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다가 목소리를 입히는 거였거든. 그래서 변사가 인기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유성, 있을 유자죠.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들어가는 영화. 지금 영화는 다 유성 영화잖아. 배우가 직접 대사를 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성사에서, 아까 봤었던 단성사에서 최초의 유성 영화가 춘향전이라는 것이 개봉을 했었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음악은 3.1운동 이후에 홍남파, 이름 졸라 멋있네. 봉선아, 고향의 봄,
윤구영의 반달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쌤이 고양이 봄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저기 북한에 김정은 뚱땡이 있죠. 내려왔거든. 근데 김정은 뚱땡이의 이제 와이프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어떤 초등학생들 불러서 초등학생한테 노래를 시켰거든. 얘가 제주도의 오시성을 가진 이제 소년인데 목소리가 되게 아름답거든. 얘가 되게 유명한데 얘를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뚱땡이랑 김정은 뚱땡이 와이프가 있는 데서 노래를 시킨 거야. 근데 노래 약속된 걸 부르고 나서 앵콜곡으로 이 고양이 봄을 불렀던 거야. 여러분도 다 아는 노래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쭉 나가잖아. 근데 나는 이거 북한 애들 모를 줄 알았거든. 근데 이 김정은 뚱땡이 와이프가 그거를 따라 부르는 거야. 여기 김정은 뚱땡이의 여동생도 있었거든. 김여정이라고. 얘도 따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김정은 뚱땡이 와이프랑 김정은 뚱땡이의 여동생이 이 소년이 부르는 고향의 봄을 따라 부르는 걸 보고 야, 같은 민족이 맞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야, 그래서 선생님이 고향의 봄 알고 봤더니 일제시대 때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이 나눠지기 전이잖아요. 똑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노래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야, 한글도 똑같이 통하고 노래도 똑같구나. 소통이 되는구나. 쌤이 가슴을 뭉클했어요. 근데 이 감동이 파괴되는 게 이 김정은 뚱땡이 새끼가 거기서 졸고 앉아 있었네. 요 와이프랑 여동생은 노래 신나게 따라 부르는데 김정은 뚱땡이는 눈이 껌뻑껌뻑대면서 졸고 앉아 있었어요. 나의 동심이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였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가 이때 등장합니다. 윤심덕이라는 가수의 사회참미라는 거. 최초 소프라노 가수래. 중요하지 않아. 영화 아리랑 아까 대박 났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삽입된 아리랑도 유행했었고 안익태 선생님의 애국가는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지금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애국가를 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 독일 유학파거든. 코리아 환상곡이라는 노래예요. 여러 이제 본인이 만든 노래 모음집 중에서 한 곡이 요 코리아 환상곡이고 요것이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원래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어떻게 불렀다 그랬어? 스코틀랜드의 민요였었나요? 그곳을 우리가 따라서 그 음에다가 우리의 가사를 입혀서 우리가 노래를 불렀었죠. 이런 노래였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우리 신민회가 만든 대성학교 같은 데에서는 안창호 선생님이 교장이었는데 이런 노래를 애들 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대성학교 앞에 지나가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스코틀랜드 민요에다가 가사를 입혀서 애국가를 부르고 독립의식을 고취시켰죠. 그러다가 안익태가 이제 요걸 만들면서 해방된 조국에서는 요게 지금까지 오고 있죠. 참고로 안익태는 친일파라는 설이 있어서 찝찝합니다. 미술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중섭이 좀 중요합니다. 이 사람 특히 소, 어린이 이런 게 관심 많았는데 특히 소를 많이 그렸어요. 이거 소. 이거 먹을 게 갈비밖에 없네. 투플러스 같죠?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소 그림 하면 이중섭이 유명했었다는 거 알아두고. 자, 문학활동입니다. 10년대는 경수국지 직후죠. 이때는 이제 계몽, 나라가 망한 직후기 때문에 계몽에 유행했었다고 해요. 우리 국민들 깨우치기 위한 목적의 어떤 소설이나 시 같은 거. 이광수의 무정, 이게 장편 소설이라고 하죠.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이 해는 참고로 선이 아니라 바다의 자예요. 바다에서 소년에게. 참고로 이광수 친일파, 최남선 친일파,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천재라고 불리던 이광수랑 최남선 요 새끼들이 나중에는 친일파로 변절해요. 적극적인 친일파. 나중에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말을 해버리죠. 일본이 망할 줄 몰라서 친일했다. 그나마 솔직하지. 그래서 이 천재들이 이때만 하더라도 계몽주의적인 작품을 썼지만 마지막 30년대 이후로는 친일로 들어선다라는 거. 자, 20년대 우리 배웠죠. 문화 통치라고 했어요. 이게 한자로 문화란다는데 일본이 허용해주죠. 그래서 많은 잡지들이 만들어집니다. 창조, 폐허, 백조. 그리고 여러 작품들이 나와요. 왜?
문화 통치기니까. 그리고 프로문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20년대 문화 통치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 세계 광풍이는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사회주의가 20년대 우리나라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쪼개졌었다 그랬잖아. 사회주의 계열은 항상 계급 투쟁의 역사로 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급을 나눠서 본다고 그랬잖아. 자본가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계급, 하층민들인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줄임말이 프로문학. 그래서 이런 계급 갈등에 의해서 문학 작품을 썼는데 이것을 프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계급의식을 강조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는 조직 카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강이들은, 다른 말로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프롤레타리아랑 부르주아의 갈등으로 본다. 그래서 그런 영향의 문학, 프로문학,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줄임말이고 카프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의 제한 문학이 등장합니다.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님이 뭐 이런 곳이 있었잖아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은 우리 조국이죠. 봄은 광복이겠죠. 심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광복이겠죠. 광복만 오면은 그냥 내가 한국사 시험 빵점 맞아도 상관없어. 뭐 그런 뉘앙스의 글이에요. 이거 하니까 선생님이 2002년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라는 걸 통과해야 되는데 월드컵 할 때였거든. 4강전을 하는데 시험 직전이라서 월드컵을 봐야 되나? 시험 공부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축구 보다 보니까 빠질 수가 없어. 마지막엔 너무 절박해가지고 우리 4강만 가면은 나 임용고시 떨어져도 좋아라고 할 정도로 그날이 오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 또 시문은 그날이 오면, 광복만 오면은 내 대가리가 서울에 있는 종이 대가리를 받고 두개골이 쪼개져가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더라도 난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겠다. 뭐 이런 뉘앙스야.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시들이고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님의 침묵,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그날이 오면. 30년대는 일본이 뭐하던 시기예요. 민족 말살 통치하던 시기잖아. 우리 민족을 그냥 막 찍어 누르던, 죽여버리던 그런 시대야. 그러면 우리 민족은 선택지는 세 가지야. 일본에 적극 친일을 하든지, 아니면 중립을 지키든지, N으로 표현하죠 보통, 아니면 저항을 하든지. 그래, 중간은 그래 놔두자고. 순수하게 현실을 외면했어. 친일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근데 요 친일파들은 친일 문학을 합니다. 아까 봤었던 이광수, 최남선, 10년대 봤었던 요 천재들 있잖아. 친일합니다. 요런 사람들 친일파들인데 요 사람들 제자들이 대를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 문학계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친일파들이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 그래서 나는 이 저항 문학을 쓴 사람들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윤동주의 서시, 별해는 밤, 이육사의 광야, 청포도, 절정. 그래서 이 윤동주랑 이육사 정도는 좀 알아주세요. 윤동주는 딱 봐도 순수하게 생겼죠. 시집 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졸라 멋있어. 서대문 형무소. 윤동주는 독립운동을 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윤동주는 고향이 우리 기억납니까? 여기 북간도 지역의 명동학교 출신이고 나중에 여기 서울의 연희전문학교라고 연세대학교 출신이에요. 나중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일본에서 잡혀 경찰에. 그래서 너 독립운동 했지 해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넣고 고문을 합니다. 근데 고문을 하고 또 뭐 하냐면 생체 실험을 해. 일본이 어떤 신약이라든지 전쟁에 쓰기 위한 약물을 개발을 하는데 이것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투여를 해서 검토를 한단 말이야. 윤동주한테 그 생체 실험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젊은 나이에 죽고 이것을 만든 영화가 근래 공주라는 시인이 있죠. 공식적으로 내추럴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일본이 약물 투여를 해서 실험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이고 이 사람을 기리면서 이 사람이 쓴 시를 다 모아 만든 것이 여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중에 서시 아주 유명한 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졸라 멋있죠. 별 해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하면서 해방된 조국을 꿈꾸는 이육사. 대단한 사람이요. 이육사는 이 사람 한 손에는 폭탄을, 한 손에는 펜을 들고 시를 썼던 사람이야. 의열단 기억납니까? 일본한테 폭탄을 던지는 의열단, 김원봉이 만든 거. 이 사람 의열단 출신이야. 그래서 폭탄도 던지는 의열단에 가입을 해서 활동도 하고
그러다고 시도 씁니다. 그래서 시도 되게 역동적인데 이 사람 쓴 시가 광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광복을 뜻하는 것 같죠? 청포도,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그러니까 고장,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 절정,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뭔가 되게 처절하고 차갑고 어려운 그런 시절에 청포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육사는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이원록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몇 번 갔냐면 6번 갔거든. 근데 한 번 이 사람이 264번에 수임번호라 그러죠. 가슴팍에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그냥 자기의 다른 이름으로 썼다고 하죠. 이육사. 공교롭게도 성이 이씨야. 그래서 우리가 이육사로 알고 있지만 이원록입니다. 이육사, 의열단원이었으면서도 또 감성이 풍부해서 시인으로서 일제에 저항했던, 그래서 윤동주하고 이육사 정도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특히 윤동주, 요 순수한 사람. 참.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시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납니다. 여기 시들이 있네요.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봄론인가. 빼앗긴들은 우리나라, 그리고 봄, 광복 이런 걸 의미하죠. 시문, 이거 보세요. 그날이 오면 두개골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나는 기뻐서 정시덩실 춤을 추겠다. 그래서 그날 광복이 오면 덩실덩실 두개골 깨져도 좋아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노천명 친일파. 그래서 보면은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아가자. 영광의 날.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전쟁터에 끌고 가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시켰던 사람, 노천명. 이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뭐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적극적으로 친일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0년대 문학 이런 천재들이 계몽주의 작품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 적극적인 친일파가 되었다. 30년대 변절한 거죠. 자, 20년대에는 문화 통치죠. 그래서 많은 잡지들이 허용되었고 항일 문학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김서월, 나보기가 역겨워하실 때에는 이건 민족 정서에 가깝죠. 한용운의 님의 침묵.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이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문 그날이 오면. 아까 봤죠.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그리고 20년대에는 뭐가 들어왔다?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경향의 문학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아까 본 것처럼 프로문학이라고도 하고 신경향파 문학이라고도 해요. 사회주의 문학이고 카프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대는 세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죠. 친일하든지 저항하든지 중립을 지키든지. 그래서 이육사, 윤동주 아주 강조했었고 이 작품들 유명하다고 했었죠. 자, 원곡사가 해방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있었고 최초의 상식 극장이었고 연극이 유행했었죠. 토월에 나중에 뭘로 개성이 되었다? 조선 여기 나오죠. 극예술연구회 토월회가 극예술연구회로 개성이 되었다. 여기 옆에 있네요. 이렇게 개성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영화 아리랑 나운규 욕심쟁이 우후후라고 그랬죠. 극본 감독 주인공 다 해먹었죠. 그 스토리가 우리 민족의 감정을 자극했고 항일의식을 부추겼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런 노래들 나의 살던 고향은 김정은 뚱땡이가 졸았던 고향의 봄 이런 것들이 20년대 있었네요. 30년대에는 안익태 애국가가 독일 유학파였던 안익태 친일파 애국가가 지금의 애국가라는 거. 특히 이거 강조했었죠. 베를린 올림픽에 손기정이 금 딴 거. 근데 일장기 삭제 사건 동아일보 이건 지난 시간에 나왔고 이중석의 소그림 유명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지우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토월에는 20년대는 토월에, 30년대는 극예술연구회였었죠. 맞습니다. 영화 아리랑은 일제된 저항의식을 표출했죠. 30년대는 친일문학, 저항문학, 그리고 중립을 지킨 문학이 공존했었죠. 윤신덕의 사회참여는 최초의 대중가요다. 맞습니다. 나해석 강조 안 했지만 이런 거 맞아요. 이거 나오죠. 나해석 이런 거 중요하진 않습니다. 영화 아리랑에 연출한 인물은 아리랑 하면 딱 한 명만 기억하면 돼요. 욕심쟁이 우후후 나운규. 네, 이중섭은 소 좋아했었고 영화 아리랑은 최초의 상설극장 CGV 롯데시네마가 아니라 뭐였죠? 여기 단성사의 단성사
단성사란 상서극장이 있었습니다. 자, 3신대 문학은 세 가지: 친일, 순수, 저항문학. 저항문학은 두 명 기억해줘야 됐었죠. 아까 봤었던 이육사, 윤동주 아주 유명합니다. 자, 23년, 20년대는 아까 본 것처럼 토올해가 있었고 나중에 30년대 극예술연구회로 계승이 되었습니다.